지금 최근 3년간 포스코 산재 사망 현황을 보십시오. 머리가 끼어서 사망하고 폭발 발생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산소 결핍으로 4명이 질식사하고 그 억울한 노동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사죄드립니다. 상현 씨, 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끊이지 않는 이 뉴스 때문에 속상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산재. 특히나 우리 포항에서 산재 사고가 계속 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더 속이 상하는 것 같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걱정도 되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왜 이 산재 사고는 도대체 막을 수 없는 건지 이야기 손님 모시고 시시콜콜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성준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 부지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는 했지만 사실 요즘 반갑다라고 인사할 만한 또 시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지부장님께서는. 그죠?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얼마 전이었죠? 우리 그 폐기물 처리장에서 또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속상해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 얘기가 산재다 보니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시 얘기하면 속상하지만 일단은 알고 가야 되니까 네. 어떤 일이었죠? 예, 얼마 전입니다. 6월 5일 날 네. 철강공단 내 산업 폐기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고 재가 떨어지는 그 슈트라는 공정에서 재들이 쌓여가지고 공정이 중단되고 그 슈트를 뚫기 위해서 작업자 3명이 작업을 하다가 그 재들이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고열의 그 재들과 물이 만나면서 폭발해가지고 한 명은 3도 90%, 또 한 분은 3도 80%, 또 한 분은 2도 30% 화상을 입고 포항에서 힘들다고 해서 네. 대구로 가서 치료를 받던 중에 엊그제 한 분은 사망하셨고 지금 한 분은 아직까지 의식 없이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작업 중지가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중대재해라 하면 한 명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3개월 이상 치료를 하게 되면 중대재해라고 하는데 중대재해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즉각적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고 노동부는 저희 금속노조 포항지부가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들어도 사실은 화상 3명에 이제 대구까지 갔다라고 하면 3개월 이상 치료를 한다는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아직 중대재해 관련된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출동도 안 하고 중대재해에 따르는 이제 재해조사나 작업 중지도 하지 않아서 소각로가 2개 있는데 네. 한 소각로는 이틀 동안 더 공장이 돌아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단 몇 분의 사고 소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같이 근무하시는 직장 동료분들 또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가족 친지분들까지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 지역에서 있으면 안 되는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거든요. 쉽게 맞아요. 바라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송도해수욕장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근의 기억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요즘 최근에 산재 사망 사고가 거듭해서 일어났었던 하지만 이렇게 바닷가에서는 볼 수 있는 포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지난 2월이었죠. 산재 청문회가 열렸고 최정우 회장이 출석을 또 했었어요.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죠, 근데. 국회에서 환노위 차원에서 산재만 놓고 했던 청문회는 처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중공업이나 포스코, 쿠팡 중대재해 발생했던 많은 기업들이 나와서 청문회에 함께 했던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우리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포스코 산재 사건, 산재 사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고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또 후속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마련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 2018년 1월이었죠. 포스코 하청업체 4명의 노동자가 가스 질식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포스코에서는 이런 안전 부분에 있어서 3년 동안 1조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좀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바뀌었을 거라는 예상을 좀 하게 되는데 어땠나요? 오히려 그 뒤에 19명의 노동자가, 그래서 18년 그 4명의 노동자까지 합치면 23명의 노동자가 지금까지 사망을 했습니다. 작년에 광양에서 3명의 노동자가 또 가스 폭발로 사망하고 난 뒤에 또 추가적으로 1조 원을 얘기했지만 그 뒤에도 여전히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투자는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여느 때보다도 산재 사망사고는 늘어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딱 지금의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지난 12월로 기억이 돼요. 조결 공장에서 집진기를 정비하시던 하청 노동자분 한 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났었잖아요. 예. 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12월 9일 날 소결 공장에서 배관위에서 집진기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였는데요. 배관이 이제 부식돼서 철판 밑으로 이제 빨려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당연히 누가 봐도 위험하기 때문에, 부식된 곳이기 때문에 집진기 가동을 중단시켰어야 됐는데 집진기 가동이 되고 있었고, 빨려 들어간 노동자가 사실 그 밑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집진기가 빨아들이는 역방향 쪽에 보면은 또 한 7m 되는 수직 배관이 있었어요. 네네. 그 배관 밑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분이 정비하러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집진기가 어떤 기계인지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해도 어떤 기계를 정비할 적에는 그 기기에 최소한 콘센트는 빼고 정지를 한 상태에서 정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이상하네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거, 집에서 뭐 전기 관련된 우리가 형광등을 갈더라도 스위치를 내리고 이제 형광등을 가는데, 사실은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포항 공장에서 발생한 4건의 사고 중에 3건의 사고는 동일한 사고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설비의 가동을 중단시켰으면 사망까지 이뤄지지 않았던 그런 사고들이 지금 3건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안타까움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위험의 외주화라고 들었거든요. 예.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23명이 사망하셨는데 그 중에 직영이 5명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외주업체나 뭐 계열사, 협력업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들이 많이 다치고 죽는 이유는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최정우 회장이 1년에 5%씩 3년간 15%의 협력업체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포스코가 저 공장이 한 50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망사고 나고 난 뒤에 이후에 한 2번 정도 현장을 들어가 봤는데 진짜 눈으로 봐도 많이 노후화된 설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화된 설비를 공장 가동하려고 하면 꾸준히 보수하고 개선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 보수 인력을 계속 줄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수 인력이 줄어드니까 2인 1조 해야 될 작업을 혼자 하게 되고, 공기를 맞추고 이 생산이 문제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빨리 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좀 속상하네요. 그럼요. 네, 근데 12월 그 사고 이후로 그래서 노동부가 정기 감독을 했었다면서요. 예. 근데 그러는 와중에 또 한 건의 사고가 또 일어났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제철소 안에 있는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분이 이렇게 덤프트럭에 깔리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도로에는 차선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수신호 하시는 분이라든지 어느 하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었는데, 사고가 난 뒤에 한 번도 포스코든 그 노동자가 속해 있었던 그 하청업체의 관계자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연락처를 알고 연락했을 때가 사고 난 지 8일째인가 6일째 정도, 하여튼 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연락이 닿아서 제가 찾아러 갔었는데,
아무도 그 사과를 안 했어요. 그래서 원인을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사업장 내 도로에 대한 법이 별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업장 내 도로는 지금 우리 택시가 지나다니는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차선이 있어야 된다, 신호등이 있어야 가로등이 밝아야 된다, 이런 법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과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포항의 지청에서 기자회견하고 국회 가서도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끝내는 사과도 못 받고 보상 문제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장례를 치렀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포스코가 내놓은 대책은 오토바이 타지 마라, 현장에 오토바이 운영을 금지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또 기자회견 또 하고 문제 제기를 쭉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한 걸로는 그게 결국에는 뭐 한 차례 유예됐다가 지금 다니고는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대책을 내놓는 것들이 타지 마라 했으니까 타면은 너희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좀 책임을 회피하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작업용 차량을 안 하면 최소한 사망사고는 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데도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차를 또 만들고 차를 이동도 많이 하는 데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사고가 많이 나서 노동조합하고 회사 측하고 협상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한 거는 출퇴근 시간에 작업용 차량을 이동하지 않도록 합의한 내용이 있어요. 조금 실질적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챙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노동부에서 이렇게 관리 감독을 했잖아요. 그 결과는 그럼 어떻게 나왔어요? 법 위반 300건, 331건에 그 과태료는 3억 원 이상 정도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뭐 결과의 수치도 놀랍겠지만 300건이 넘어요? 사실은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위험한 것들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 좀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감독관 들만으로 이런 것들이 확인된 게 이 정도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고 넘어간 내용들이 좀 더 많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그럼 포스코는 노동부의 근로 감독을 받고 이런 사고가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월에 사고가 또 발생이 됐죠. 예, 2월 8일 날 그 항만 쪽에 하역기가 컨베이어 벨트를 싣고 이 컨베이어 벨트 공장 안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났었는데요. 컨베이어 벨트의 로라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옆에 하역기가 움직이면서 이제 압착돼서 사망한 사고가 났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12월 달에 발생했던 집진기 배관 사고하고 똑같이 사실은 그 설비를 멈추면은 사망사고 날 일이 없었던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 하역기 쪽에서 사고가 그전에도 계속 빈번하게 났었다라는 건데요. 2월 8일 사망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하역기 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센서가 고장나서 충돌을 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고, 이거 관련해서 사업주한테도 이거 개선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노동부까지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노동부에서는 이거 관련해서는 항만법을 적용받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설비에 대해서 잘 모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장에 안 와봤었고, 그게 일주일 뒤에 뭐 이거하고 똑같은 원인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제 가동된 설비로 인해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이런 사고까지 발생한 게, 결국에는 뭔가 위험하면 즉각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뭐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얘기를 해도 잘 안 고쳐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포항제철소에 대해서 그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럼 실효성이 조금 있는 거예요? 일단 그게 궁금해요. 안전보건 진단 명령, 그게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위험한 작업, 특히 중대재해 발생을 하고 나면 노동부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안전보건에 관련된 내용들을 진단하게끔. 그러면 사업주가 노동부가 지정한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뢰를 하게 돼요. 이제 기관을 선정해 놓는 건 노동부가 하지만 그 기관들 중에 또 선정하는 거는 그 기업이, 사업주가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이 안전보건 진단을 할 때도 저희 노동자들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이 현장에 이 작업이 얼마나 많은 작업들이 있겠어요. 여기에 위험한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려고 하면 일하는 사람이 참여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 포스코 지휘에서는 한 명이 4일, 5일 정도만
한 명이 참여하면 자기 일하는 데 말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자기 일하는 데 외에는 모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다른 기업들보다도 포스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네. 있는 것은 사실 포스코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더불어서 최근에 포스코에서 산재 사망 사고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봤는데 사실 이 산재 사고 지역을 떠나서 기업을 떠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꼭 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아요. 최근에 평택항에서 그 300kg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죽은 20대 노동자의 기사 혹시 보셨죠? 네, 맞죠. 많은 분들이 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을 텐데 이제 정말 이런 산재라는 이런 나쁜 고리를 끊어버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좀 반가운 단어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좀 여기는 기대를 걸어볼만 할까요? 그래서 너무 오늘 얘기가 다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는 건 아닌지 좀 우려스럽기는 한데 사실 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좀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이름 자체가 기업처벌법에서 기업이 빠졌거든요. 이 네. 기업이 제대로 처벌이 될지 우선 이름에서부터 조금 의문이 있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망사고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 50인 미만입니다.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이 5인 미만인데 이 5인 미만 사업장이 한 30% 이상의 사망사고가 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져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공무원 처벌이 있었어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되면서 공무원 처벌 부분이 통째로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사실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노동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사고를 어느 만큼 줄일 수 있냐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공무원들의 처벌 조항이 빠지면서 네. 관리감독의 역할을 지금처럼 문제되게끔 해도 이후에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과연 중대재해가 어느 만큼 획기적으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줄어들까 이런 부분이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작됐다라는 것 자체가 뭐 좀 의미 있게 보여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말은 처벌법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재해 방지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이 법으로 인해서 재해를 방지하자는 취지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참 여기저기서 들리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좀 잘 정착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만큼은. 산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쭉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포항이 대표적인 공업단지다 보니까 산재라는 단어에 민감하신 분들도 많고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독 요즘 들어서 산재 사망사고 소식이 많이 언론 통해서 나오는데요. 사실 이런 산재 사망사고가 요즘에 많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옛날부터 많이 났던 건데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금속노조가 기자회견도 하고 사망사고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알리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좋지 않는 시각으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기업이 돈 버는데 좀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방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친구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이 죽지 않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많은 관심과 응원을 좀 해주시는 게 사회를 조금이라도 빨리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탁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슴 아픈 얘기지만 산재는 없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다만 이 산재가 왜 이렇게 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산재는 났으면 안 됐는데 라는 이런 사고는 부디 없었으면 네.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산재 뒤에 사망이란 단어도 예, 앞으로는 좀 많이 줄었으면 안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네. 정말 바쁘신 와중인데 저희가 모셨는데도 오늘 네,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일 있을 때마다 모실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시시콜콜택시 오늘은 산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이름의 산재,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산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직업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암, 직업성 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금속노조 포항지회 한대정 비대위원장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직업성 암은 사실 이전부터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특히 지난 12월이었죠. 포스코에서 근무했던 많은 노동자분들께서 산재 신청을 내셨더라고요. 병명도 좀 다양한 것 같던데 몇 분이나 되시고 어떤 병명으로 신청을 하셨는지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현재까지 28명의 노동자가 그 직업성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했고요. 네. 또 3명의 노동자가 이제 직업성 질병으로 산재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암이 좀 많고요. 루게릭이나 파킨슨 그리고 방광암이 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질병에 네. 많은 분들이에요. 이에 대한 뭐 문의도 많고 한가 보나요? 내내 하루에 뭐 2-3통 이상의 그 이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희 이렇게 일반인들은 제철소의 노동 환경을 정확히 사실 알지는 못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환경이길래 이렇게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된 건가요? 네, 일반인들이 보면 이제 제조소를 얘기를 하면 이제 쇳물을 다루니까 이제 쇳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보면 좀 거대한 화학 공장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크스를 재련하는 과정에서 타르나, 벤젠, 나프탈렌 같은 이제 발암 물질이 많이 발생되고요. 또 제선 제강에서는 이제 또 그 미세먼지, 또 그런 이제 육가크롬, 그 결정력 유리교산 같은 그런 물질이 발생이 많이 되고 발암 물질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그런 화학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오랫동안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 충분히 이런 질병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심지어 그냥 우리는 지나가면서 굴뚝에 연기 나는 것만 보고 철을 생산하는 곳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구나라는 것들도 이제 좀 알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데 요즘 뭐 28분이면 사실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네, 통계를 보니까 12월 이전에는 10년간 4건 정도밖에 네, 신청이 맞습니다. 없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편차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직업성 질병이라는 게 좀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네. 이게 산재로 승인이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족이 좀 가장 컸고요. 또 그 전에 네 분이 산재 승인을 하셨던 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재 승인 신청률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승인율이 낮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폐섬유증, 네. 첫 산재 인정에 이어서 폐암, 또 악성 종피증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인정을 좀 받았어요. 근데 네. 모두 뭐 특별한 별도의 역학조사가 없이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네. 이것도 되게 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직업성 질병으로 판단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도의 역학조사 없이 바로 산재 승인이 난 걸로 보여집니다. 원래는 산업안전공단에서 역학조사를 할 경우에 2-3년 이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요거는 이제 국제암센터나 이런 연구 논문을 토대로 네. 근로하고 있는 작업 현장이 발암 물질이 충분히 발생이 되고 있고 유해 요인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결정이 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되게 이례적으로 좀 빨리 난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산재 심사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를 본 피해자는 본인의 피해를 충분히 또 입증을 해야 되고 또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정보도 그렇고 좀 제대로 좀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어땠어요? 이 포스코가 심사 과정에 참여했었던 태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우리 그 자료를 보면요, 이제 사측에서는 이제 개인 질병이다. 네. 개인이 이제 흡연을 좀 장기간 했고 또는 이제 그 당뇨나 뭐 고혈압 이런 개인 질병이 가장 컸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작업 환경 측정을 했는데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기준치보다 아주 낮게 관리했기 때문에 작업 환경에서 발생되는 그런 분진이나 그런 유해 물질로 인한 직업성 질병이 아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역학조사 말씀을 하셨으니까 안 그래도 뭐 지금 지난 4월이었죠.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집단 역학조사를 하겠다 포스코에 네, 대해서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쪽에서는 잘 됐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조금 그래도 걱정스럽다, 우려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일단 네. 이 집단 역학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건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안전이나 환경 그리고 이제 작업 시스템 같은 부분을 이제 들여다봅니다. 향후 3년간 이렇게 역학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산업안전공단에서 역학조사를 하더라도 전문가가 온다 해도 회사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안 된다면 그 유해 물질이 발생되는 걸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또 참여를 해서 네.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야 지금 어떤 유해 물질이 있고
어떤 그런 이제 위험 요인이 있는 건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노동조합의 참여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3년 뒤에 역학조사 이후에도 그 공정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노동조합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좀 짙게 남는 그런 결정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위원장님 보니까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확대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작업 현장만 조사할 게 아니라 이제 퇴직하셨던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제 그 역학 조사를 좀 이제 누적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한 포스코 직영 직원들보다는 사실 이제 하청 노동자나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좀 조사의 대상에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게 아쉽습니다. 퇴직자분들의 경우는 왜 꼭 참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해 물질에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축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발병이 되는 것이 뭐 10년, 20년 또는 3, 40년 후에 이게 발병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퇴직하기 전이나 퇴직 이후에 이런 질병이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하셨던 노동자들 상대로 좀 역학조사나 추적조사를 좀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이제 발암 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세계 보건기구나 그 국제 암센터에서 지정된 물질이 있어요. 이거 발암 네. 물질이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연구 조사나 논문 결과로 그 당시에는 발암 물질이 아니었는데 발암 월심 물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발암 물질로 지정된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코쿠스를 취급하면 예전에는 이제 백혈병이나 폐암을 걸린다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방광암도 추가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물질이 이제 계속 이제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제 발암 물질로 이제 그런 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에 대해서는 좀 직업성 질병으로 좀 많이 인정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근본적인 것부터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직업성 암, 뭐 이름만 들어서 알겠지만 이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은 분들, 근로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직업성 질병이 이제 산재가 된다고 생각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산업안전공단에서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 작업 현장이 유해 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것인지 그 유해 물질로 인해서 폐암이나 이런 질병이 오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역학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된다 안 된다를 본인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노동조합과 좀 상의를 하고요. 또 노동인권센터라든지 또 근로복지공단에 또 상담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직업성 암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라는 인식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산재 신청을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결론은 이 산재가 인정받기까지가 어려운 것도 지금 맞습니다. 현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좀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지난달 5월달에 농내 국회의원께서 이제 그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정의 원칙으로 해서 이제 직업성 질병을 산재로 승인되게끔 좀 폭넓게 좀 인정을 하자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같은 공장에서 같은 작업장에서 똑같이 일을 했는데 막 그 사람이 폐암을 걸려서 직업성 질병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포괄적으로 그 공장에서 그런 질병이 나왔을 때는 다 같이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또 폐암이 나면 또 역학조사하는데 또 2, 3년이 걸려요. 네. 이러다 보니까 산재 그 직업성 질병 걸리신 분이 2, 3년 동안 또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막 서류도 하고 뭐 다니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지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입법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말들도 많았지만 사실 앞으로 더 진행돼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숙제이자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네. 뭐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예.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성 질병이라는 게 산재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것보다는 이게 예방이 돼야 됩니다. 직업성 질병 자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게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노사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요. 또 직업성 질병이라는 것이 이제 유해 물질에 오랜 기간 노출됐다가 체내에 축적이 되고 20, 30년 뒤에 이제 발병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예방을 하려면 지금 시작해도 20, 3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는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좀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그래 보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산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산재 사고는 공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냥 우리 가족의 이야기고 친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산재라는 것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는 늘 항상 투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덧붙여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그땐 나의 자랑이죠.